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제 오늘부터 7월 달인데 7, 8월부터는 이 단원별 예상 문제 풀이를 합니다. 이제 121일 남았는데 121일이기 때문에 지금도 하루에 한 문제씩만 하면 평균 60점 이상 나옵니다. 120문제만 맞추면 되죠. 200문제 중에서. 아직도 많이 남았는데 이제 7, 8월이 중요합니다. 7, 8월이 좀 힘들죠. 날씨도 덥고 잘 버티면 이제 찬바람이 불면은 점수도 나오게 되고 7, 8월을 잘 버텨야 됩니다. 그래서 7, 8월은 이제 이 단원별 메가랜드 예상 문제집 가지고 풀고, 물론 요약집 가지고 이론을 좀 정리하고 이론도 같이 하면서 이제 문제 실전 연습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셋째 2주 동안 하고 셋째 주부터는 누적 모의고사 5반 강의를 합니다. 그 강의 끝나면 이제 1시간 후에 식사하고 문제를 풀고 문제 30문제입니다. 30문제. 누적 모의고사이기 때문에 배운 것까지만 문제를 냅니다. 그럼 세 번째 주까지 배운 것만, 네 번째 주에는 첫 번째 주부터 네 번째 주까지 배운 문제만 문제를 낸다고 30문제. 그리고 나서 풀어보고 이제 해설 강의를 하고 이렇게 진행됩니다. 해설 강의를 1시간 반 동안 하는데 시간은 2시간 동안 해서 1시간 반 정도 해설 강의를 하고 이렇게 하면은 아마 틀린 걸 뭐가 틀리는지 확인해보고 이게 미리 풀어보고 저번 달까지는 실력이 없기 때문에 풀어보기가 쉽지 않았지만 이제 어느 정도 몇 번 공부를 했기 때문에 직접 풀어보고 틀린 걸 다시 한번 확인해보고 복습을 하고 이렇게 하면은 충분히 이제 전부 다 전과목 60점 이상 받을 수 있고요. 특히 공인중개사법은 80점 이상 받을 수 있습니다. 공인중개사법을 고득점 해야 2차를 완전하게 합격할 수 있습니다. 공인중개사법 80점 못 받으면은 2차가 불안하다고요. 안전하게 합격하기가 쉽지 않아요. 다른 과목은 60점 이상 받기가 만만치 않아요. 전부 다. 세법도 오히려 어려운데 오늘부터 세법이 확정됐습니다. 국회 통과돼가지고 재산세 0.05% 공시가격 9억 이하인 경우, 옛날 6억이었죠. 9억 이하인 경우 0.05% 할인해 주고요. 그 다음에 오늘부터 또 DSR, 총부채 상환 비율, 옛날엔 DTI였는데 지금은 DSR이죠. 데빗 서비스 레이시오, 총부채 상환 비율인데 옛날 DTI는 그 주택담보대출 그것만 계산했는데 지금은 마이너스 통장까지 다 계산합니다. 모든 부채, 원리금 상환 비율이 40%입니다. 6억 넘는 거는 이제. 그러면은 자기 소득 대비 원리금 한 2억 정도 대출 받으니까 원리금 30년 하면은 한 100만 원 조금 넘더라고요. 그러면 40%면 연봉 3천만 원이면 3천만 원에 40분 3, 42, 1200만 원, 1년에 1200만 원, 약 한 달에 100만 원 정도, 그 정도, 그럼 대출 한 2억 정도밖에 못 받는다는 이야기예요. 대충 계산해서 그렇다는 이야기예요. 연봉 3천만 원이면. 물론 이제 무주택자인 경우는 LTV는 더 상향시켜 줬습니다. 무주택. LTV는 담보인정 비율이죠. 집값이 1억이면 LTV 60%면 6천만 원 대출해 준다는 이야기입니다. LTV하고 DSR이 두 개 다 적용되니까 소득이 없으면 대출 받기가 쉽지는 않다는 이야기입니다. 담보인정비율을 많이 해주더라도 7월 1일부터 부동산 정책도 바뀌는 게 있으니까 끝까지 여러분들이 학원 다니면서 학원 커리큘럼대로 하면 전부 다 합격합니다. 혼자서 따로 계획 세우고 이러면 너무 스트레스 받고 피곤하다고요. 학원 커리큘럼대로 열심히 끝까지 7, 8월만 잘 버티시면, 또 7, 8월에는 휴가도 있습니다. 모든 학원이 다 휴가가 있어요. 휴가 때 부족한 과목 열심히 공부하시면 됩니다. 저도 휴가 안 갑니다. 지금 휴가 가다가 잘못하면 코로나 걸리면 골치 아파요. 그러니까 열심히 그냥 부족한 과목 공부하시면 돼요. 휴가 때도. 자, 그러면 우리 교재 보도록 하겠습니다. 메가랜드 예상 문제집은 14페이지고요. 요약집은 6페이지. 오늘 그 암기 프린트는 꼭 가지고 다니셔야 돼요. 암기 프린터하고 위원회 비교하는 거 프린터 이미 내드렸습니다. 처음 오신 분은 거의 안 계시는 것 같아서 따로 자료는 드리지는 않겠습니다.
자, 그러면 14페이지 그 1번 대표 유형이 목적이고요. 그 다음에 15페이지 1번도 목적인데요. 우리 요약집은 6페이지, 암기 프린트는 1번에 있습니다. 목적. 근데 시험에 이 목적은 이때까지 32번 시험을 봐가지고 8번 출제되긴 했는데 최근 10년간 나오지 않았습니다. 21회 때를 마지막으로 출제되지 않았기 때문에 중요한 내용은 아닙니다. 최근 출제 경향은 아니라고요, 목적이. 이게 너무나 치사하거든요. 목적이 이게 뭐 특별히 논리적인 사고력을 요하는 게 아니고 단순히 암기하는 거니까 이런 걸 내는 게 별로 바람직하지는 않다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시험 보기 전에 이거는 단순히 암기해야 되지 논리적으로 설명하기는 어려운 부분입니다. 공인중개사의 업무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왜 이게 논리적으로 안 맞느냐 하면은 사실은 여러분들이 공부를 어느 정도 했기 때문에 공인중개사는 중개 업무, 아무런 업무를 못하죠. 단순히 자격만 취득했다고 해서 업무할 수 있는 게 없죠, 사실은. 근데 공인중개사의 업무를 정한다는 것 자체가 논리적으로 보면 모순이라고요. 이게 논리적으로 보면 제가 볼 때는 개업, 공인중개사 등의 업무 등을 정한다고 하는 게 맞아요, 논리적으로. 근데 법을 잘못 만들었기 때문에 그냥 그대로 암기할 수밖에 없어요. 공인중개사의 업무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그 전문성을 제고하고 부동산 중개업을 건전하게 육성하여 국민경제에 이바지하는 게 목적입니다. 국민경제에 이바지하는 게 목적인데 국민재산권 보호 이렇게 하면 X입니다. 옛날에는 국민재산권 보호였는데 바뀌었습니다. 그 다음에 시험의 기출문제를 보면 중개업을 육성하는데 중개업무를 육성한다. 완전 말장난이죠. 그래서 이런 게 최근 10년간은 출제되지 않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근데 뭐 어차피 이거는 문제는 풀어봐야 되죠. 자, 그래서 14페이지 보면은 대표 유형인데 명문으로 규정된, 명문이라는 말이 뭡니까? 명문으로 규정된 이 말이 기출문제 이렇게 나왔어요. 명문으로 규정된 직접적인 법조문에 있는 걸 골라라는 이야기죠. 논리적으로 보면 답이 없다 이 말이에요. 논리적으로 보면 다 좋은 말이잖아요. 좋은 말 고르는 게 아니라 법조문에 있는 그대로 골라라는 이야기예요. 가장 어렵습니다. 공인중개사법 중에서 오늘 하는 총칙 부분이 가장 어려워요. 총칙이라는 건 총체적 규칙, 보칙은 보충적 규칙, 부칙은 부수적인 규칙이에요. 그 총칙이 민법에서도 총칙이라고 하면 민법, 계약법, 물권법, 친족 상속법 모두에 적용되는 게 총칙이에요. 총체적 규칙. 가장 어렵죠, 앞에 있는 게. 이게 오늘도 공인중개사법 중에서 가장 어려운 부분입니다. 용어정의, 중개대상물, 이거는 굉장히 관념적인 것이기 때문에 법조문에 없는 걸 해석상 출제하기 때문에 가장 어렵습니다. 이제 공인중개사법에서 가장 어려운 부분인데, 자, 어쨌든 명문 직접, 그래서 그냥 딴 생각하면 안 되고요. 좋은 말 하면 안 되고요. 좋은 말 생각하면은 니은, 공정성 제고 이런 말도 뭐 나쁜 말 아니잖아요. 찾을 수 있지만 그냥 법조문이 있는 그대로 찾아야 된다고. 이거는 기업, 공인중개사의 업무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디귿에 그 전문성을 제고하죠. 그리고 리얼의 부동산 중개를 건전하게 육성하는 게 아니라 중개업을 건전하게 육성한다고요. 그리고 비업, 국민경제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아마 짜증날 거예요. 그냥 법조문이 있는 그대로 골라라는 이야기예요. 암기 프린트는 1번에 있고요. 그래서 답은 4번입니다. 자, 그 다음에 15페이지 1번 문제도 똑같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똑같은 거 여러분들이 좀 풀어보시고요. 같은 거 계속하면 스트레스만 받고 짜증나니까 2번 보겠습니다. 공인중개사법의 성격과 관련된 설명으로 틀린 것은 했는데 이것도 시험에는 최근 10년간 나온 적은 없습니다. 딱 한 문제만 있기 때문에 풀어보겠습니다. 2번 시험에 10년간 나온 적은 없지만 10년간 나온 적이 없다 이 말은 이거 몰라도 80점 받는 데는 아무런 지장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15페이지 1번. 물론 우리 그 요약집에는 7페이지에 적어놨습니다. 양가로 2번 공인중개사법의 성격에 적어놨는데요. 1번 민법과 상법에 비해서는 특별법적 성격을 지닌다. 15페이지 우리 문제풀이 15페이지 2번입니다. 예. 일반법, 특별법은 절대적 개념이 아니라 상대적 개념입니다. 그래서 공인중개사법은 때로는 일반법, 때로는 특별법입니다. 일반법은 일반적으로 누구에게나 적용되는 게 일반법, 특별법은 특별한 사람, 특별한 대상에 대해서만 적용되는 게 특별법입니다.
그래서 공인중개사법은 민법과 상법에 비해서는 특별법이지만 또 이번에 있는 부동산 중개와 관련해서는 기본법하고 일반법이 같은 말입니다. 일반법입니다. 그러면 반대로 부동산 중개와 관련해서도 특별법이 있다는 이야기죠. 상대적인 개념이니까 부동산 중개와 관련해서 특별법이 뭐가 있느냐 하면은 우리 요약집 9페이지 시험에는 거의 안 나옵니다. 제가 강조하지 않았던 거는 시험에 거의 안 나온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이 그 지난주에 방문각 모의고사 봤는데요. 모의고사 이번에는 좋은 것 같아요. 오히려 2회 때 모의고사가 별로 안 좋았다기보다 좀 사이드에 있는 게 시험에 안 나오는 게 많았어요. 2회 모의고사가. 근데 1, 2회, 3회, 4회는 다 시험에 나올 수 있는 부분이고요. 약간 어려울 수는 있는데 시험에 안 나오는 부분은 거의 없었어요. 이번 문제는 좋은 게 개정된 부분하고 이런 게 이제 물론 뭐 몇 개인가 이런 게 있으면 찾기는 어렵죠. 그러나 시험에 다 나올 수 있는 부분들이었습니다. 그 9페이지, 요약집 9페이지 맨 밑에 박스에 있는 게 이게 특별법입니다. 중개와 관련해서 일반법이 공인중개사법이고 특별법이 뭐냐면 그 농업협동조합법, 한국자산관리공사법, 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 설립에 관한 법률, 산림조합법 이런 게 특별법이라고요. 그러면 부동산 중개와 관련해서 일반법은 뭡니까? 우리 개업하려면 등록해야 된다 이렇게 돼 있죠. 근데 특별법을 적용받으면 특별법에서는 등록 안 해도 된다. 거기에 요약집 9페이지 맨 밑에 보니까 박스에 등록해가지고 한국자산관리공사만 O 돼 있고 나머지는 X라고 돼 있죠. 왜 X냐면 이거는 다른 특별법에서 공인중개사법 제9조를 배제한다 이런 규정이 있어요. 그래서 등록 안 한다고요. 그럼 특별법에 의해서 중개업을 할 수 있는 법인을 특수법인이라고 하거든요. 특수법인도 원칙적으로 등록해야 됩니다. 다만 특별법에서 공인중개사법 제9조 등록 규정을 배제한다는 규정이 있는 경우에만 등록 안 합니다. 원칙적으로 등록해야 되는데 한국자산관리공사법에만 공인중개사법 제9조를 배제한다는 규정이 없어요. 그래서 등록을 해야 되고요. 나머지 특별법은 공인중개사법 제9조를 배제한다는 규정이 있으니까 등록을 안 합니다. 등록을 안 한다 이 말은 뭐냐면 한마디로 말하면 자격증 없어도 된다 이 말이에요. 지역농협 같은 경우는. 근데 이게 시험에 잘 안 나오는 이유는 현실적으로 지역농협 같은 게 중개업을 안 하고 있죠. 현실적으로 안 하고 있는 걸 이런 걸 시험에 주된 내용으로 내지는 않는다 이 말이에요. 최근 10년간 나온 적은 없어요. 그래서 지역농협, 산업단지관리기관, 지역산림조합은 특별법을 적용받는데 등록을 안 합니다. 한국자산관리공사는 등록을 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다시 우리 문제풀이책 2번 그 2번 공인중개사법은 부동산 중개와 관련해서는 기본법이고 그러면 부동산 중개와 관련해서 특별법이 바로 농업협동조합법 등이 있다. 자, 그 다음에 3번 공인중개사법은 국내법이라고 되어 있어요. 요약집에 국내법. 국내법이니까 요약집 7페이지 위에서 한 10번째 줄 양가로 2번에 동그라미 3번 국내법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중요하진 않습니다. 이런 거 시험에 나온 적 없어요. 그 제가 수업하면서 이런 걸 그냥 농담 삼아 했는데 예를 들면 북한에서는 우리 법 적용돼야 안 돼요. 북한에서는 우리나라 공인중개사법이 북한에서는 적용돼야 안 돼요. 물론 시험에 나온 적은 없습니다. 근데 적용됩니다. 왜냐하면 북한은 우리나라입니다. 헌법상. 헌법에 대한민국은 한반도와 그 부속 도서로 한다. 다만 휴전선 이북에는 김정은 계례도당이 점거하고 있어서 통치권의 효력이 미치지 아니할 뿐입니다. 헌법적으로 본다면. 시험에 나온 적 없습니다. 어쨌든 국내법이니까 북한은 대한민국이니까 적용된다는 이야기예요. 헌법적으로 보면. 그러나 현실적으로 통치권의 효력은 미치지 않고 있죠. 북한이 우리나라 아니라고 하면 매국노입니다. 그거는 안 돼요. 그렇게 말하면 시험에 만약 나오진 않겠지만 여러분들이 만약에 토론하는데 나가가지고 그런 거 말 잘못하면 요거 얻어먹어요. 매국노라고. 자, 그래서 외국에서는 적용 안 됩니다. 지금 제가 베트남에 가보니까 황금 부동산 이런 거 있고요. 미국 뉴욕 맨하튼에도 복덕방 이런 거 적혀져 있더라고요. 거기 우리나라 공인중개사 자격증 없어도 우리나라 공인중개사법 위반 아니라고요. 그 외국에서 하고 있어도 아마 우리나라 자격증이 없고 미국에서는 미국 자격증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미국 자격증이 있는지 없는지 물어보진 않았는데 어쨌든 우리나라 공인중개사 자격증 없이 외국에서 중개업을 하고 있어도
공인중개사법 위반으로 처벌되지 않는다. 국내법이니까 대한민국 영토 내에서만 적용이 된다. 중국에도 많더라고요. 우리나라 사람이 중개업하는 거. 중국 같은 데는 자격증 특별히 필요하지 않는 것 같더라고요. 홍콩 같은 데는 필요하고. 어쨌든 우리나라 자격증을 따지 않고 외국에서 중개업을 해도 우리나라 공인중개사법 위반으로 처벌하지는 않는다. 국내법이니까. 자, 이거 한 문제밖에 없어요. 15페이지에 2번. 그래서 말하는 거예요. 시험에는 거의 안 나오니까 지금 한 문제밖에 없는 거죠. 자, 그 다음에 5번. 공인중개사법은 공법적인 요소와 사법적인 요소를 모두 가지고 있는 중간법, 사회법이다. 우리 요약집 7페이지 그 아까 양가로 2번에 동그라미 2번에 중간법, 사회법이라고 적어놨죠. 시험에는 거의 안 나와서 제가 말 별로 안 했지만 마지막으로 이제 한 번만 하겠습니다. 개인과의 관계를 규율하는 법을 사법이라고 합니다. 사법. 근데 개인과 국가, 개인과 지자체, 지자체와 지자체, 국가와 국가 간의 관계를 규율하는 법을 공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배우는 공법은 실제 우리나라의 공법이 1000개가 넘고요. 그 중에서 부동산 공법이 350개가 넘어요. 그 중에 우리 시험 범위에 들어가는 것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부터 농지법까지 6개의 공법만 해당되죠. 그거 외에도 뭐 하천법이라든지 상수원 보호구역, 상수원 보호법 이런 거 전부 다 공법입니다. 사법이 아니고 국가와 개인 간의 관계를 규율하는 거죠. 수많은 공법 중에서 우리 시험 범위에 들어가는 건 6개입니다. 공법이나 사법이라는 것은 법전에 찾아보면 안 나옵니다. 사법도 수없이 많고 공법도 수없이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 공인중개사법은 이 공법과 사법의 중간에 있는 중간법 또는 사회법, 공법적 요소와 사법적 요소가 다 같이 있는데 99%는 공법적 요소를 가지고 있습니다. 공인중개사법도. 그렇기 때문에 사무소 옮기는 것도 내 맘대로 못 옮긴다고요. 옮기고 나서 신고해야 돼. 옮겼다고. 등록관청에. 등록관청이 지자체죠. 지자체와의 관계를 규율하는 법이라고요. 신고 안 하면 처벌받는다고요. 사법이면 개인과 개인 간에면 그런 거 굳이 할 필요 없겠죠. 신고. 개인 간에 돈 빌려줬다고 뭐 시청에 신고할 필요 없잖아요. 근데 공법이기 때문에 신고해야 된다고요. 휴업도 마음대로 문 못 닫는다고요. 그 사법 적용받는 거 여러분들이 학원 오고 안 오고는 뭐 학원 안 간다고 오늘 시청에 신고해야 되는 거 아니잖아요. 근데 우리는 휴업하려면 신고해야 돼요. 폐업하는 것도 마음대로 못하고 신고해야 된다고요. 미리 폐업하겠다고 신고해야 된다고. 공법적 요소가 있기 때문에 99%가 다 공법입니다. 사법은 뭐가 사법이냐 하면 중개계약만 사법입니다. 중개계약. 계약은 청약과 승낙의 의사표시 합치로서 이루어지는 게 계약이죠. 중개계약만 사법이라고요. 그래서 손님이 와서 우리 집 좀 팔아주세요 하는데 개업공개사가 싫어요, 못 팔아주겠어요 하면 공인중개사법 위반이다 아니다? 아니라고요. 계약이니까 그건 사법이니까. 사법은 청약과 승낙의 의사표시가 합치돼야 성립하는 거죠. 청약했는데 승낙을 거절할 수 있다고요. 나 팔아주기 싫어요, 다른 중개업소 가서 알아보든 네 맘대로 하세요 해도 처벌 안 받는다고. 공인중개사법 위반은 아닙니다. 그것만 사법적 요소라고요. 전속중개계약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자유예요. 손님이 와서 전속중개계약 합시다. 싫어요, 난 전속중개계약 하기 싫으니까 일반 중개계약 하든지 아니면 다른 데 가서 알아보든지 네 맘대로 하세요 해도 처벌받지 않는다고요. 그것만 사법적 요소고 나머지는 다 공법입니다. 금지행위 하면 안 된다, 공법이죠. 다. 예, 금지행위 하면 처벌받잖아요. 그런 게 다 공법적 요소라고요. 자, 그래서 어쨌든 공법과 사법이 혼합되어 있는 혼합법, 중간법, 중간에 있다고. 공법과 사법이 중간에 있다고 중간법 또는 사회법. 사회법의 가장 대표적인 게 노동관계법입니다. 근로기준법입니다. 근로기준법 처음에 취직할 때 근로계약이라는 걸 맺어요. 근로계약. 월급 100만 원 줄게 다닐래 안 다닐래 그건 계약이니까 자유죠. 근데 다닌다고 일단 들어가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공법적 요소가 많다고요. 뭐 예를 들면 하루에 8시간 이상 근무하면 안 된다. 여성인 경우 야간 근로 시키면 안 된다. 여성분인 경우는 원칙적으로 밤 10시부터 뭐 다음날 새벽까지 이런 거 야간 근로 하면 안 됩니다. 뭐 예를 들면 근로기준법에 그런 게 다 정해져 있다고. 뭐 생리휴가 무조건 하루에 한 달에 한 번 보내줘야 된다 이런 거 근로기준법에 정해져 있다고. 그래서 공사법이 혼합되어 있는 혼합법, 사회법이 되겠습니다. 5번. 이 중에 2번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5번입니다. 5번이 틀렸는데요.
개업공개사가 보수를 받지 않고 행한 중개행위는 이 법상 규율 대상이 아니라고 했는데요, 중개보수를 받지 않아도 확인 설명은 해야 됩니다. 확인 설명을 하지 않거나 잘못 설명했다면 중개보수를 안 받아도 손해배상해야 됩니다. 만약 중개보수 안 받으면 손해배상 없다 이렇게 하면 어떤 일이 생기겠어요? 예를 들면 손님이 10억에 팔아주세요, 10억 더 받는 건 개업공개사님 다 먹어도 좋습니다 이렇게 하면 매도인한테 10억 받아주고 매수인한테 15억이라고 속이고 15억에 팔아가지고 5억 먹고 매수인한테는 한 푼도 안 받을 수 있겠죠? 그럼 손해 입힌 거잖아요. 그래서 손해배상해야 된다고요. 중개보수 안 받아도. 따라서 중개보수를 받지 않았다 하더라도 확인 설명해야 되고, 확인 설명하지 않거나 잘못해서 손해가 생기면 손해배상은 해야 된다고요. 중개보수를 안 받아도 개업공개사는. 요즘 부동산 좀 어려운 게 그런 법인들이 많이 생기더라고요. 뭐 중개보수를 매수인한테만 받겠다 이런 업체도 생기고요. 서울대 출신들이 뭐 중개보수 반값 50%만 받겠다 이런 게 또 있더라고요. 그럼 다른 나라하고는 반대로 가는 것 같아요. 외국은 전부 매도인한테만 받거든요. 근데 우리는 매수인한테만 받겠다 이런 데도 많이 있더라고요. 요즘 중개업소 중에서. 이제 젊은 분들이 법인 만들어가지고 그렇게 하는 게 있어요. 자, 이번에 5번입니다. 5번은 이 5개 중에서 5번이 가장 중요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16페이지. 여기서부터 용어정의부터 시험에 이제 반드시 출제됩니다. 이때까지는 시험에 반드시 나오는 거 아니었고요. 용어의 정의. 용어정의라는 것은 이 법에서만 쓰고 있는 용어입니다. Limited definition, 범위를 한정시켜 준다는 이야기입니다. 국어사전적 의미면 굳이 용어정의 할 필요 없죠? 국어사전 찾아보면 되죠? 이 법에서만 쓰는 용어이지 일반적 용어가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조작적 정의, definition, limited 이런 말을 하는데, 따라서 중개라는 말이 용어가 6개가 있는데, 중개라는 말은 원래 국어사전적 의미의 중개는 사람 인자 가운데 중자, 사람 속에 사람, 또 이것도 사람 인자잖아요. 사람 가운데서 소개하는 게 중개입니다. 아무거나 소개하면 중개라고, 국어사전적 의미는. 근데 공인중개사법에서는 아무거나 소개하면, 알선하면 중개가 아니라 반드시 중개대상물, 중개대상물을 알선해야 되고요. 따라서 중개상물이 아닌 권리금은 중개상물이 아닙니다. 판례에 의하면 권리금 중개상물이 아니기 때문에 이 권리금을 알선하는 것은 중개가 아니라고요. 중개 아닌 걸 하고 받는 돈은 중개보수가 아닙니다. 그래서 권리금 알선하고는 돈 많이 받아도 상관이 없습니다. 지금 시흥에 보니까 MTV 모두 저기 바닷가에 지금 상가 분양 많이 하는데 보니까 MGM 8% 준대. MGM 분양 대행 수수료 8%면 우리 중개보수는 최대 0.9%인데 8%면 상당한 거죠. 분양가가 10억 정도 되더라고. 10억짜리 분양하면 얼마? 8천만 원이에요? 8천만 원? 그렇게 많이 주네. 8천만 원 준다더라고요. 근데 이 찌라시 돌리고 이런 분들이 하는 게 아니라 거의 중개사무소에서 많이 하더라고. 중개사무소에서. 중개사무소 다니면서 다 준다고 이렇게 하니까 중개사무소에서 소개를 많이 해요. 어쨌든 8%가 아니라 뭐 80%를 받아도 그거는 중개보수 초과가 아니라고요. 왜? 중개가 아니니까. 분양 대행하는 거는 중개가 아니에요. 분양 대행하는 게 중개면 굳이 겸업 제한해가지고 우리 암기 프린트 24번에 겸업할 수 있는 거 6가지를 적어놨잖아요. 중개가 아니니까 겸업이라는 말을 쓰는 거잖아요. 중개면 당연히 개업공개사는 중개할 수 있죠. 굳이 겸업이라는 말 쓸 필요도 없어요. 중개면. 중개가 아니니까 그 겸업을 적어 놓은 거예요. 자, 그래서 중개상물을 알선해야 된다. 그리고 매매, 교환, 임대차뿐만 아니라 그 밖의 권리의 득실 변경에 관한 행위를 알선하는 것을 중개라고 합니다. 어려운 부분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 밖의 권리가 뭔지 시행령에도 시행규칙에도 없다고요. 공법이 어렵기는 한데 공법은 논란의 여지는 없어요. 공법이라면 그 밖의 권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해서 다 열거가 돼 있어요. 공법은. 그 내용은 많지만 논란의 여지는 없죠. 공법은. 근데 우리는 그 밖의 권리가 뭔지 아무런 규정이 없어요. 그래 놓고 시험에 내니까 이게 어려운 거예요. 해석상 문제니까. 그 가장 어렵다고요. 제가 오늘 하는 부분이. 그래서 저도 다 말할 수는 없고 이때까지 시험에 나왔던 거 위주로 볼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저당권 등
저당권 등 담보물건입니다. 저당권 등 담보물건이라고 하면 저당권, 건저당, 담보가등기 이런 것들이 해당된다고 봐야 되고 유치권, 질권을 말하는 건 아닙니다. 민법에서는 담보물건은 저질류를 담보물건이라고 하죠. 저당권, 질권, 유치권을 담보물건이라고 하잖아요, 민법에. 근데 여기서 유치권이나 질권을 말하는 건 아니다. 질권은 동상 권리 질권이니까 중개상 권리가 아니다. 시험에 출제됐어요. 저당권 등 담보물건이고 주로 이제 건저당이 되겠습니다. 우리 보통 건저당 설정하잖아요. 융자 받으면 주담대, 주택담보대출 받으면. 그러면 중개업소에 있으면은 대출 상담사들이 하루에 10명 이상 오고요. 대출 소개해주면 커미션을 제가 옛날 중개업할 때는 0.3% 받았어요. 1억 대출을 알선하면 30만 원 커미션을 받았다고요. 그게 중개보수입니다. 저당권 설정 알선을 하는 것도 중개라고요. 중개하고 받는 돈은 중개보수죠. 그래서 0.3%로 주는 게 중개보수는 지금 시도조례에 의하면 아무리 낮은 것도 0.3%보다는 높거든요. 그래서 0.3%를 주는 거에 더 줄 수도 있지만 법정보수 초과하면 안 되잖아요. 그런데 이 판례가 뭐냐면 옛날에 뉴스에 많이 나왔어요. 대출 브로커. 옛날에는 제2금융권이라 이런 데 금리가 굉장히 비쌌다고요. 그 대출 수백억을 제1금융권에 대출받도록 알선해주고 커미션을 수억을 받아먹은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그걸 처벌하려고 하니까 마땅하게 처벌할 근거가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검사가 찾아낸 게 바로 공인중개사법이에요. 이 저당권 설정 알선하는 것도 중개고, 중개를 돈 받고 계속하면 중개업이죠. 등록을 하지 않고 공인중개사 자격증 따가지고 등록 안 하고 이렇게 중개를 업으로 하면 무등록 중개업자로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찾아낸 거예요. 이제 저당권도 중개 대상 권리다. 따라서 자격증 없는 사람이 이거 알선하고 커미션 받아 먹으면 무등록 중개업자로 처벌받는다. 비록 금전 소비대차 알선에 부수하여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달리 볼 것도 아니다. 여기까지 시험에 출제됐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시험에 나왔던 게 환매권. 환매권 민법 용어입니다. 환매, 다시 살 수 있는 권리죠. 다시 살 수 있는 권리, 이 환매권도 등기된 환매권 양도할 수 있고요. 이 양도할 때는 중개상 권리이다. 중개상 권리이기 때문에 개업공개사만이 돈 받고 계속 알선을 업으로 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유치권, 그 다음에 법정, 지상권, 다 민법 용어입니다. 그래서 이게 어렵습니다. 오늘 하는 게 법정 저당권이 있습니다. 이 세 개는 성립, 설정에는 중개 개입 여지가 없습니다. 이전, 양도할 때는 중개상 권리입니다. 성립에는 법정 담보물건이니까 법률의 규정에 의해서 성립한다고. 유치권은 민법에 의해서 유치권은 그 물건에 관하여 생긴 채권이어야 되고 변제기가 도래해야 되고 점유하고 있고 뭐 이런 민법 요건을 갖추면 자동으로 성립하는 거죠. 그 개업공개사가 유치권 성립하도록 중개해줄게 이렇게 할 여지는 없다고요. 근데 판례에 의하면 유치권도 일신전속적이 아닌 재산권으로서 피담보채권과 목적물의 점유를 함께 이전할 경우 그 이전이 가능하며 부동산 유치권이라 하여 달리 볼 것도 아니다. 이런 판례가 있어요. 그래서 6회 때는 유치권 중개상 권리 아니라고 시험에 나왔어요. 근데 11회 때 받겠다고 판례가 11회 때 행정심판 청구되고 행정소송이 돼서 서울행정법원 판례가 유치권도 중개상 권리에 해당된다. 그 시험에 유치권 성립인지 이전인지 아무 말 없이 그냥 유치권이라고 나와도 중개상 권리라고 시험에 출제됐습니다. 그냥 유치권이라고 하면 논란의 여지가 있잖아요. 성립인지 이전인지 말이 없기 때문에. 그래도 시험에는 그냥 유치권이라 해도 중개상 권리에 해당된다는 취지로 나왔고요. 법정지상권, 법정재단권, 법정이라는 것은 법률의 규정입니다. 법률의 규정에 의해서 지상권을 설정한 것으로 본다. 민법 시험에 법정지상권 나오는데 민법에 전형적으로 나옵니다. 먼저 나대지에 저당권 설정하고 뒤에 신축 이런 말 나오면 성립 안 하죠. 딱 정형화되어 있어요. 틀이 정형화되어 있는 거는 그냥 민법도 암기해야 돼. 그냥 지문으로 그대로 시험에 자주 나오는 지문을 그대로 익혀버리면 돼요. 너무 복잡하게 생각하면 답이 없다고요. 민법도 원래 생각해야 되는데 나중에 되면서는 어느 정도 암기를 해야 돼. 생각하고 있으면 시간이 다가가가지고 풀지도 못한다고요. 문제 풀 때는 생각을 하되 실제 시험장에 가서는 그냥 답을 찍어야 된다고. 다 눈에 보이니까. 나대지 이런 말 나오면 성립 안 한다고. 아예 나대지, 신축, 나대지 저당권 설정 후 신축 이런 말 나오면 성립 안 하죠. 저당권 설정 당시 민법 366조 토지와 건물이 동일 소유에 속했다가 임의경매로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진 경우
성립은 법률의 규정에서 성립하니까 성립에는 개입 여지가 없고 이전 양도할 때는 중개상 권리다. 민법 판례에 의하면 건물은 팔지 않고 법정 지상권만 팔 수도 있다고, 양도할 수도 있다고요. 그래서 그때 양도할 때는 중개상 권리에 해당된다. 법정 저당권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중개가 가장 어려웠습니다. 중개. 그 다음에 중개업. 중개업은 다른 사람의 의뢰에 의하여 일정한 보수를 받고 중개를 업으로 하는 것을 중개업이라고 한다. 이 세 개 다 들어가야 중개업입니다. 셋 중에 하나라도 빠지면 중개업 아닙니다. 그러면 중개를 여러 건 했지만 돈 한 푼도 안 받고 소개했으면 무자격자라도 처벌 안 받는다고요. 중개는 아무나 할 수 있고 중개업은 개업공개사만 할 수 있어요. 중개업은. 중개를 지급으로 하는 것은 개업공개사만 할 수 있다고요. 근데 중개만 하는 건 아무나 할 수 있다고요. 돈 안 받고 하는 건 상관없어요. 무자격자라도. 지급적으로 하는 것만 안 된다고요. 여러분들은 지급으로 중개업 하려고 자격증 취득하는 거죠? 중개만 하려면 자격증 취득할 필요 없어요. 중개를 지급으로 하는 게 중개업이다. 그럼 이 업이 되려면은 불특정 다수와 계속 반복하거나 또는 반복 의사가 있어야 된다. 그럼 특정인, 이모, 고모, 애인, 여사친, 난사친, 친구에게만 중개해주고 돈 받으려면 자격증 딸 필요 없어요. 특정인이니까. 불특정 다수라는 건 누군지 모르다가 간판 보고 찾아온 손님이죠. 그런 사람한테 중개해주고 돈 받으려고 이러면 자격증 취득하는 거라고요. 그 다음에 반복해야 된다. 그래서 시험에 우연한 기회에 1회 중개 이런 말 들어가면 그건 중개업이 아니다. 반복해야 된다. 단 간판 달고 하면 반복할 의사가 있는 거죠. 한 건밖에 안 했지만 간판을 달았다는 건 손님 오면 계속 받을 의사가 있기 때문에 간판 달고 하면 한 건만 해도 중개업이기 때문에 만약 무자격자가 간판 달고 한 건만 중개해도 처벌받는다고, 무등록 중개업자로. 근데 간판 안 달고 한 건 중개해도 처벌 안 받아요. 저도 1년에 한 건 정도는 중개합니다. 제가 간판 안 달았어요. 그래서 처벌은 안 받는다고요. 친구들이 해달라고 하는 거 해주지 제가 막 뭐 강구해가 손님 모집하는 것도 아니고 하니까 해도 상관없다고. 한두 건 하는 거는 시험에는 한두 건 이렇게 안 나오고 1회라고 나와. 1회 판례가 한 번이라고 딱 돼 있기 때문에 한 번 전세 중개하고 보수를 받았다는 사정만 가지고는 업이라고 볼 수 없다. 이런 판례가 있다고요. 그 다음에 공인중개사. 그 다음에 소속공인중개사, 소공, 줄여서 소공, 중개보조원. 공인중개사란 이 법에 의해서 자격을 취득한 자입니다. 자격을 취득한 자입니다. 취득한 자인데 이게 취득한 중개업자, 뭐 중개업을 하는 자, 등록을 하여 중개업을 영위하는 자, X죠? 그냥 자격을 취득하면 공인중개사라고요. 이 법입니다. 외국에서 자격 취득해도 공인중개사 아닙니다. 외국 사람이 우리나라에 자격 취득하면 공인중개사입니다. 베트남 분이 우리나라에 와서 시험 합격하면 공인중개사고요. 우리나라 사람이 미국 자격증 취득해도 공인중개사 아닙니다. 시험에 출제됐다고. 이 법 대신에 외국에서 자격을 취득한 자도 공인중개사다. X. 이 법이라는 건 우리나라에서 합격해야 된다고요. 우리나라 공인중개사법에 의해서. 소속공인중개사는 개업공개사에게 소속된 공인중개사로서 중개 업무를 하거나 개업공개사의 중개 업무를 보조할 수 있다. 중개보조원은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로서 개업공개사에 소속되어 중개 업무는 안 되고 보조만 할 수 있다. 아직 시험에 나온 적은 없는데 우리 책에 오늘 문제에 보니까 중개보조원 보조할 수 있다. X 이렇게 돼 있더라고. 현장 안내 및 일반 서무 등 단순한 업무를 보조할 수 있는데 그냥 보조할 수 있다고 해서 그렇게까지 시험에 나온 적은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문제를 풀어보고 충격받으면서 더 정확하게 보는 거니까요. 나쁘지 않아요. 이런 문제 풀어보는 것도. 아직까지 시험에는 그냥 보조하는 거 X 이렇게 하면 논란의 여지는 있죠. 어쨌든 현장 안내 및 일반 서무 등 단순한 업무를 보조할 수 있습니다. 법인의 임원 또는 사원으로서 공인중개사인 자도 소속공인중개사에 포함됩니다. 이게 또 어려운 게 중개 업무가 뭔지 명문 규정 없습니다. 근데 국토부 유권 해석은 계약서 작성, 확인 설명,
확인 설명서 작성, 이런 것들이 중개업무이다. 보조원은 중개업무 할 수 있지만 소속공인계사는 중개업무 할 수 없다. 근데 소속공인계사도 매수신청 대리 업무는 못하죠? 매수신청 대리는 오직 개업공개사만 할 수 있고 법인인 경우는 대표자만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중개업무는 소속공인계사, 분사무소 책임자, 자격증 있는 임원 다 가능합니다. 자, 여기까지 한 문제 반드시 출제됩니다. 4번 문제 보겠습니다. 18페이지 4번 문제. 틀린 것은 했는데 금전 소비대차 알선에 부수하여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저당권 설정 계약을 알선하는 건 중개 대상이 된다 했죠? 그래서 은행 대출 알선하고 커미션 받아먹는 건 중개보수니까 무등록 중개업자가 받으면 처벌받는다고요? 계속 받으면. 그 다음에 환매권의 행사뿐만 아니라 등기된 환매권의 이전 양도 시에도 중개는 개입되지 못한다 했는데 이전 양도할 때는 중개상 권리라 했죠? 2번이 틀린 정답입니다. 그 다음에 3번 공사 대금의 채권과 관련된 유치권 승립에는 중개 개입 여지가 없으나 유치권의 이전 양도는 중개의 대상이 될 수 있다. 맞습니다. 판결이나 상속은 중개 개입될 수 없다. 상속 그 자체는 중개 개입 여지는 없습니다. 근데 시험에 상속받은 전답 중개상물인지 나왔어. 상속받은 전답 중개상물이다 아니다? 입니다. 상속 그 자체는 개입 여지가 없지만 상속받았으면 상속인권인가 가능하죠? 증여받은 토지 마찬가지 중개상물 됩니다. 증여나 상속 그 자체는 개입 여지가 없다. 살아서 주고 싶은 사람한테 주는 게 증여고 상속은 죽으면 법정 지분에 따라서 상속이 되잖아요. 지금 옛날에는 장남한테 상속이 많이 됐는데 지금은 장남이든 차남이든 아들이든 딸이든 결혼했든 안 했든 똑같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혹시 상속받을 일이 있으면 법정 지분대로 받는 게 가장 좋더라고요. 저도 형제간이 9명이 가지고 큰형님한테 다 몰아줬어요. 너무 많아가지고. 그랬더니만 지금도 와이프한테 너 하는 짓 보면 다 네 말 절대 안 믿는다 하고 맨날 지금도 요거도 먹고 있고 한 푼도 못 받아가지고 안 좋더라고요. 나중에 보니까 그때는 산 같은 거 별로 돈 몇 푼 안 했거든요. 시골에 있는 산이. 근데 뭐 장례삼 이런 거 심는다고 형님이 3억 보상받았다 하고 막 이러니까 모르는데 시골에 가니까 자꾸 이웃 사람들이 알려주니까 스트레스 받는 거에 차라리 모르면 괜찮은데, 그러니까 법정 지분대로 여러분들도 받으라고요. 결혼해도 받을 수 있습니다. 자, 5번 법정지상권의 성립은 중개 개입 여지가 없다. 성립은 개입 여지가 없고 이전 양도할 때만 중개상 권리에 해당이 된다. 자, 다음은 다 문제가 너무 많이 중복되니까 6번 문제 보겠습니다. 틀린 것입니다. 1번 중개행위는 거래 당사자 간의 매매 등 법률 행위가 용이하게 성립할 수 있도록 조력하고 주선하는 보조적 사실행위입니다. 사실행위, 법률행위, 이거는 민법에 나오니까 뭐 어려운 말인데요. 어쨌든 사실행위입니다. 중개행위는 사실행위고 중개계약은 법률행위입니다. 중개행위 자체는 사실행위고 중개계약은 법률행위라고요. 민법에 계약이라는 말 들어가면 법률행위죠. 시험에 잘 안 나오는 지문이니까 1번은 그 정도만 보고요. 2번 유치권은 피담보채권과 목적물의 점유를 함께 이전할 경우 이전은 가능하고 유치권도 중개상 권리가 된다. 계속 똑같은 지문 앞에서 했고요. 그 다음에 3번 저당권도 그 밖의 권리, 중개상 권리에 해당된다. 답은 4번입니다. 주관적이라는 말 나오면 무조건 X입니다. 우리 주관식 시험이 아니라 객관식 시험이죠. 객관적으로 판단합니다. 객관적, 주관적 X, 객관적 무조건 시험에 나오면 주관적이라는 말 나오면 무조건 X라고요. 주관적은 뭡니까? 이게 주관적이라는 거는 주인 관점에서 바라보는 게 주관적입니다. 객관적은 객실, 고객, 누굽니까? 객이라는 건 손님, 고객이죠. 손님 입장에서 판단한다고요. 그 주관적 나오면 무조건 X. 우리 시험에 주관적 없습니다. 공인중개사법에. 전부 객관적으로 판단합니다. 중개행위인지 여부. 이 용어정에서 말하는 중개와 중개행위는 좀 다릅니다. 지금 이 진도하고 다른 부분인데 용어정에서 말하는 중개와 중개행위는 다르다고요. 그럼 여기서 중개행위는 왜 필요하냐면 우리 법제 30조 1항에 보면
개업공개사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의뢰인에게 재산상 손해를 입혔을 경우 그 손해를 배상해야 됩니다. 그때 중개행위와 관련된 것만 손해배상한다고요. 직원이 잘못해도 사장이 배상해야 되죠. 그 중개행위와 관련 없이 직원이 퇴근해가지고 나이트클럽에서 부킹하다 싸움 한 거는 중개행위가 아니니까 책임질 필요 없죠. 그럼 판례가 계약금 중도금을 실장이 떼먹고 도망갔으면 그건 중개행위 있냐 아니냐. 손해배상을 할 때 중개행위는 객관적으로 판단해야 된다. 손님 입장에서 손님이 손해 입었잖아요. 손님이 그 직원 알고 평소부터 알고 있어서 돈 맡긴 게 아니고 간판 보고 중개사무소 직원이라는 이유만으로 돈을 맡겼다고요. 그럼 사장이 책임져야 된다고. 떼먹고 도망갔으면. 사장이 자식도 내 마음대로 못하는데 내가 직원한테 돈 떼먹으라고 시켰냐, 왜 나보고 손해배상하라고 하냐 했는데도 판사는 그건 네 주관적인 생각이고 객관적으로 손님 입장에서 손해를 입었기 때문에 네가 교육 잘못시킨 죄가 있기 때문에 손해배상 해야 된다라고 판결이 나왔어요. 그래서 객관적으로 판단합니다. 주관적 나오면 무조건 X. 나는 그렇게 떼먹으라고 시킨 적 없다 진정으로 말하건대 아무리 진정으로 그렇게 했다더라도 그건 주관적 생각이다. 객관적, 손님 입장에서 손님이 피해를 입었으니까 배상해야 된다. 배상해야 된다 이 말은 보험금으로 지급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우리 공인중개사법상은 무등록 중개업자가 손해 입혀도 보험금 못 받죠. 무등록 중개업자는 보험가입 자체가 안 되잖아요. 공인중개사법상 손해배상이라는 것은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는 뜻이에요. 민법 750조, 751조 불법행위로 손해배상하는 것은 재산상 손해도 배상해야 되고요, 무등록 중개업자도 손해배상해야 됩니다. 그러나 공인중개사법상은 무등록 중개업자가 입힌 손해는 배상할 책임이 없어요. 보험금 안 준다 이 말이에요. 공인중개사법상 책임이 없다는 말은. 답 4번이고요 5번 중개행위에는 개업공개사가 거래의 쌍방당사자로부터 받아 중개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거래 일방당사자의 의뢰에 의하여 중개하는 경우도 포함된다. 그래서 일방당사자로부터 의뢰받으면 뭐합니까? 공동중개하는 거잖아요. 두 사람이 개입되는 거지. 한쪽에만 의뢰받았으니까 한 사람은 매도 의뢰받고 한 사람은 매수 의뢰받고 이렇게 개업공개사 두 명이 공동중개하는 거라고요. 그러면 무슨 말이냐면 이게 공동중개했으면 개업공개사 둘 다 책임져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중개행위에 해당되냐 안 되냐 그걸 따지는 건 왜 따지냐고, 손해배상 때문에 따지는 거라고요. 중개행위에 해당되기 때문에 공동중개했으면 3명이 개입됐으면 손해가 3억이 생겼으면 3명 합해가지고 3억 배상해야 된다고요. 연대 책임이에요. 그것도 중개행위라고. 중개행위만 손해배상한다고 했잖아요. 중개행위가 아니면 손해배상 안 하죠. 우리 확인 설명은 취득의뢰인한테만 설명하잖아요. 그럼 취득의뢰 받은 개업공개사만 손해배상하는 게 아니라 매도 의뢰를 받은 개업공개사도 중개행위이기 때문에 손해배상해야 된다고. 결국 둘 다 같이. 답 4번이 되겠습니다. (7번) 문제. 이론 다 했기 때문에 문제는 다 풀 수 있을 거예요. 7번 틀린 것은 했는데 중개보수 받지 않았다 하더라도 중개업에 해당된다. 아까 중개업은 뭡니까? 반드시 이 3개가 필요 충분 조건입니다. 셋 중에 하나라도 빠지면 중개업이 아닙니다. 보수 안 받고 무자격자가 아무리 많이 해도 이거는 처벌 안 받는다 했죠? 공짜로 해주면. 그래서 현실적으로 무등록 중개업자를 이게 개업 공인중개사 입장에서 보면 바람직하지 않아요. 개업 공개사 입장에서 보면 아예 중개도 못하게 해야 돼. 개업 공개사 아니면. 근데 적발되면 난 지급을 한 게 아니다, 한 번밖에 안 했다. 그럼 여러 번 한 걸 입증하니까 난 그럼 돈 안 받고 했다. 그러니까 처벌받기가 쉽지 않죠. 예를 들면 법무사법에 의하면, 법무사법에는 개업공개사가 한 번만 등기 신청을 대행해도, 공짜로 대행해도 법무사법 위반이에요. 한 번만 해도 지급적으로 한 게 아니고 한 번만 딱 했다 하더라도. 근데 우리는 한 번만 했다고 하면 처벌 안 받고 또 여러 번 해도 돈 안 받았다고 하면 처벌 안 받는 거죠. 그래서 개업공개사 입장에서는 바람직하지 않다고요. 그래서 무자격자들이, 제가 어제도 어디 다니다 보니까 컨설팅 전문, 그 중개한다는 말은 없더라고. 간판에 부동산이라는 말 넣으면 안 된다고 돼 있거든요. 개업공개사가 아닌 자가 부동산이라는 말을 간판에 넣으면 안 되죠. 부동산 말도 없고요. 그냥 부동산 컨설팅 전문 이렇게 해놓고 유리창에 보니까 매매, 임대차, 교환 이렇게 해놓고 밑에 또 아파트, 빌라, 연립, 땅 이런 거 적어놨더라고요. 그 뭐 거의 중개하는 거죠 그러면. 근데 교묘하게 부동산이라는 말은 안 넣어놨더라고요. 개업공개사가 아니면서 간판에 부동산이라는 말 쓰면 안 되잖아요. 발품 부동산 이런 거. 그건 아마 무자격자가 중개업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도 처벌받기가 쉽지 않다고요.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하냐면 손님 오면 자기들 사무소에서 계약서 적는 게 아니고 법무사 사무소에 데리고 가요. 왜? 어차피 등기하려면 법무사 통해야 되잖아요. 그럼 법무사 사무소에 가서 계약서 쓰니까 난 중개하는 거 아니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건 직거래 형태로 거래를 하고 있어요. 그래도 사실상 처벌하기가 쉽지 않다는 이야기예요. 의뢰, 보수, 업 3개가 들어가야 중개업입니다. 그래서 1번이 틀렸습니다. 보수 안 받으면 중개업 아니고요. 자, 그 다음에 2번은 오로지 토지만, 오로지 이모에게만, 고모에게만, 애인에게만 했으면 중개업 아니죠. 불특정 다수여야 된다고 했죠. 그러나 특정 중개상물만, 오피스텔만, 토지만, 상가만 해도 중개업이죠. 특정 중개상물만 하는 건 중개업이고 특정인하고만 하는 건 중개업이 아니라고요. 3번, 상업용 건축물 및 주택의 분양대행한 것은 중개업이 아니다. 그래서 분양대행수수료 MGM, 아까 제가 8% 지금 시형은 거의 8% 주더라고요. 8% 지금 8% 준다는 거는 지금 미분양 상가가 많이 있다는 이야기예요, 없다는 이야기예요? 많이 있다는 이야기. 지금 비싼 편이에요. 많이 주는 편이라고 8%면 지금 많이, 아마 시형에 상가는 많이 좀 비어 있나 봐요. 그러니까 8%나 주는 거죠. 분양 대행하는 거는 중개업이 아닙니다. 중개업이 아니기 때문에 무등록 중개업자도 해도 되고요. 또 많이 받아도 중개가 아니고 중개업도 아니니까 중개보수 적용 안 되는 거죠. 8% 받아도 상관없다. 예, 권리금도 중개행이 아니라고 되어 있잖아요. 권리금 중개가 아니기 때문에 권리금 알선하고도 돈 많이 받아도 상관이 없다. 중개보수는 중개하고 받는 돈만 중개보수잖아요. 그 중개가 아니니까, 중개업도 아니니까 많이 받아도 공인중개사법 위반이 아니다. 권리금 알선하는 거는. 5번, 개업공개사의 행위가 손해배상 책임을 발생시킬 수 있는 중개행위에 해당하는지는 주관적으로 판단하는 게 아니라 객관적으로 판단합니다. 손님 입장에서 판단한다고요. 따라서 7번에 1번입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 쉬었다가 22페이지 중개 대상물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